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치가 뭐예요? 정치가 뭔가 도대체? 이 정치가 뭔가? 정치가 뭐예요? 이 주제는 이 10대와 통하는 정치학의 13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역사란 뭘까요? 인간의 역사. 저는 이 인간의 역사를 불완전한 존재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완전한 존재에서 완전한 존재로 나아가는 과정. 물론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이라는 뜻인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신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불완전함을 메꾸고 고치고 보완해서 조금 더 완전하게는 갈 수 있잖아요. 점점 신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는 있잖아요. 신이 될 수는 없지만. 이게 저는 역사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벌어지는데요.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수십 년 꾸준히 노력한다. 수백 년, 수천 년. 이렇게 노력해서 점점 완전한 인간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끝내 완전한 존재가 될 수는 없다. 이걸 인정하느냐 아니면 진짜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나 끝내 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자유우파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야?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게 좌파가 되는 겁니다. 자, 완전한 존재. 우리가 그냥 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완전한 존재.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는 신성 모독에 해당되죠. 내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이단이 됩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우리는 무오류야. 우리는 오류가 없는 존재야. 라고 주장하는 집단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나타났더랬습니다. 자, 공산당. 무오류를 선언한 집단입니다. 공산당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류적 존재인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이게 완전한 존재라고 자기들 스스로 규정하고 있어요. 북한의 수령. 완전한 존재죠. 전지전능한 존재죠. 이렇게 자신을 완전한 존재로 주장하고 완전한 존재에 의한 무오류의 통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순간 공산주의 독재로 전락하는 겁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에서 그 불완전함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하고 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 그래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이나 결코 완전한 존재 그 자체는 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다. 그것을 인정하면 완전한 존재 앞에서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절대적 겸손이 자유우파의 철학의 기반입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나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어. 나 완전한 존재야 하는 순간 종교적으로는 이단이 되고 정치적으로는 독재가 되고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이달로스의 아들 이카로스가 이제 다이달로스로부터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잖아요. 이 이카로스가 조금이라도 더 완전한 존재로 늘 하늘을 위해서 빛나는 태양 가까이 가고 싶어 했죠. 다이달로스가 이카로스에게 경계합니다. 절대 더 가까이는 가지 마라. 그런데 이 이카로스가 그 다이달로스의 말을 듣지 않고
가까이 더 가까이 태양 가까이 가다가 결국은 이 날개를 만든 촛농이 녹아 떨어지면서 추락해서 죽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저 지상의 존재에서 날개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완전한 존재인 태양, 완전한 존재인 신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으나 또 앞으로도 할 것이나, 그러나 그 완전한 존재 신, 태양 그 자체는 될 수 없다. 너무 가까이 가면 타 죽는다. 그 선을 지켜야 된다. 그 절대적 이 겸손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이카루스의 잘못을 범하게 된다. 그걸 넘어선 존재들이 바로 이단이고 독재 정권이고 공산당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가 뭐냐? 불완전한 존재에서 완전한 존재로 나아가는 인류의 그 고심참담한 그 발전의 과정이 정치입니다. 역사이기도 하고 정치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좀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늘 인간이 어떤 그 상황에 봉착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구조와 의지의 대결에서 고심하고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 이를테면 우리 대한민국은 북쪽으로 중국 대륙에 의해서 딱 가로막혀 있고 남쪽으로는 태평양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강력한 중국, 또 강력한 소련, 러시아, 또 남쪽으로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거기에 바로 일본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강국이 딱 둘러싸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구조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났더니 바로 그 한반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나 미국에서 태어날래 라고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한반도예요. 이건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운명, 그 구조 속에 태어난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뭐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마는 거지 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봐라, 지도를 거꾸로 한번 놓고 봐라. 이게 토끼가 아니고 호랑이 아니냐. 저 태평양을 향해서 울부짖는 이 호랑이 같은 한반도다. 우리야말로 새로운 태평양 시대를 열어가는 호랑이와 같은 기세를 가진 웅비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막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을 훌쩍 뛰어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해서 저 태평양 너머에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고 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비록 작지만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우리가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둘러싼 중국이다, 러시아다, 일본이다라고 하는 이 벽은 벽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방풍민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태어나서 눈을 떠봤더니 한반도였다. 그 하는 그 운명과 구조는 어찌할 수 없지만 그 구조와 운명을 절망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극복해야 될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뛰어넘는 강력한 행동으로 그 구조를 훌쩍 뛰어넘어 버릴 거냐는 것은 한반도에 태어난 여러분과 나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키아벨리는 포르투나와 비르투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포르투나는 그러니까 운명, 구조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반도에 태어났어. 태어나 보니까 한반도인데 이게 뭐 러시아, 중국, 일본으로 잔뜩 가로막혀 있어. 이게 포르투나예요.
그런데 비루트는 뭐냐? 거기서 좋아, 까짓 거 한번 붙어보자. 그거 할 건지 어쩔 수 없어 라고 고개 숙일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과 저의 비루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루트, 인간의 행동, 주관적 의지, 용기, 이것을 마키아벨리는 젊고 치기 어린 비루트 이렇게 표현해요. 젊고 치기 어린 비루트. 그러니까 행동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막 지나치게 막 만용을 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젊고 치기 어린 비루트, 인간의 의지적 행동, 용기, 이것이 노회한 여신 포르투나의 발밑에 쓰러지지만, 운명과 구조라고 하는 포르투나의 발밑에 쓰러지지만 끝내 다시 일어나 그 포르투나의 사랑을 쟁취한다. 그게 비루트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와 행동은 운명과 구조 밑에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인간의 의지적 행동에 의해서 이 운명을 지배할 수도 있다. 그걸 지배해 온 역사가 곧 인간의 역사다. 이게 마키아벨리가 주장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구조와 운명이라는 포르투나를 강조한 것이 아니고, 그 구조와 운명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발밑에 굴복시키는 인간의 의지적 행동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간의 의지적 행동의 본질이 뭐냐? 그거는 권력 행동이에요. 이 인간의 의지적 행동의 핵심은 권력이라는 겁니다. 권력, 파워, 권력이라는 겁니다. 이제 정치는 뭐냐? 이 권력의 운동이 정치예요. 권력이 움직이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정치 평론가는 정치를 평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는 뭐냐? 권력이니까 결국 권력의 행동을 평론하는 것이 정치 평론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권력이 아닌 사람들은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평론할 대상이 아니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행동하는 사람들이 제 평론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가장 큰 권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으로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정치평론의 주 대상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권력 행동이 곧 정치거든요. 그리고 그 권력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정치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자, 이제 조금 시야를 넓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일상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 관계가 있고, 직장에 나가면 직장 상사, 부하 뭐 이런 관계가 있고, 주말에 교회 가면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간의 그런 교인 관계가 있고, 그렇죠. 자,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관계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한 명만 있을 때는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죠. 관계는 누구와 누구와의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이니까 홀로 존재할 때는 관계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2명만 돼도 관계가 설정이 되는데, 이 2명 이상
모여 사는 것이 사회니까 결국 이 사회는 수많은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회적 관계를 분류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사회학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관계 속에 보니까 경제적 관계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쓰고 교환하고. 그래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경제 관계만 따로 떼어내서, 워낙 이것이 핵심적이고 중요하니까 따로 떼어내서 경제적 관계만 집중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게 됐어요. 이게 경제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경제관계, 그 경제관계 속을 계속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 마지막 끝에 권력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관계만을 따로 떼어서 분류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게 됐어요. 그것이 권력관계에 대한 학문이죠. 곧 정치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사회학이고, 인간의 경제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이고, 인간의 권력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정치학입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권력관계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 내가 권력이 있는데 이 권력은 내가 뭘 갖고 있길래 권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사람은 대통령인데 도대체 대통령은 어떤 존재이길래 가장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자라고 우리가 보통 인정을 해주는 것일까? 권력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을 내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는 힘, 이게 권력입니다.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을 내 의도,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권력이에요. 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1교시 끝나고 10분간 놀고 있어요. 쉬고 있는데 10시가 됐어. 그러면 애들이 다시 자기 책상에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두어 명이 장난에 빠져가지고 놀이에 빠져가지고 종이 울린 줄도 모르고 계속 떠들고 있어. 그럴 때 선생님이 얘들아 네 자리 가, 이제 공부해야지 라고 해서 애들이 자기 자리 자기 책상에 가서 앉잖아요. 공부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은 놀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네 책상에 가서 공부 준비해 해서 애들이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애들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애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권력을 행사한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거 있으면 가져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니께 아니면 가져가면 안 돼. 니께 아닌데도 함부로 가져가면 너는 감옥에 가. 라고 겁을 줘서 자기 게 아니니까 아무도 함부로 그것을 가져가지 않게 질서가 유지된다면, 그러면 그 많은 다중에게 자기 게 아니니까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어낸 힘이 있잖아요. 그게 권력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내 거든 아니든 좋은 거 보면 가져가고 싶은 본능이 있지 않겠어요? 배고프면 그게 내가 만든 빵이든 누가 다른 사람이 만든 빵이든 먹고 싶은 본능이 먼저 발동하지 않겠어요?
이 본능까지 식욕, 명예욕, 소유욕까지 자제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길거리에 가다가 아무 집에나 가서 아무 빵이나 마구 집어먹고 오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게 하면 감옥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아무리 배고파도 니께 아니면 먹지 마 라고 생각을 유포시켰고 그 생각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 의지나 본능까지도 자제하면서 행동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힘이란 말이에요. 그게 권력이에요. 그게 법이라는 이름의 권력, 교도소라는 이름의 권력, 경찰력이라는 이름의 권력인 겁니다. 그게 권력이에요. 다시 이 권력을 규정하죠. 권력은 내 의도, 내 생각대로 사람 또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 힘이 크면 대통령은 그 힘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한마디로 국민들이 움직이게 하니까.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보다는 그 권력의 크기가 작아요. 시장 군수는 그보다 더 작죠. 그렇지만 그들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력 수단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그 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권력체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권력을 행사하는데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첫째 수단은 너 네 거 아니면 먹지 마. 만약에 너가 네 것도 아닌데 함부로 먹으면 너 내가 감옥에 보낼 거야. 가둬둘 거야. 팔을 자를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이게 협박이죠. 공포죠. 공포를 동원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처벌받았을 때에 자신이 당해야 될 불이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감히 내 거 아닌데도 먹고 싶은 욕망을 감히 그 욕망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입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폭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폭력을 동원해서 내 의도대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협박이 잘 먹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진짜로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보게 하려고. 자, 이 사람 내 말 안 들었어. 내가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랬는데 이 사람 내 말 안 들었어. 너네 똑똑히 봐. 하고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로. 그러면 진짜로 말 안 들어서 죽은 사람을 자기들 눈앞에 봤을 때 나머지 사람들, 이 사람이 이제 이 권력자가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죠. 오른쪽 봐 그러면 탁 오른쪽 보고, 왼쪽 봐 그러면 탁 왼쪽 보겠죠. 한번 공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권력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하는 거예요. 봐. 네 거 아니면 안 먹는 게 좋아. 네가 그거를 먹으면, 네 것도 아닌데 먹으면 넌 결국은 이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또 경찰한테 안 잡히려면 내내 도망 다녀야 되고 얼마나 불안하겠니. 별것도 아닌 그냥 꾹 한번 참으면 되는 그 식욕 하나를 참지 못해서 네가 평생 쫓겨다니고 겁먹고 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니? 너가 지금 참으면 내일 아침에 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 한번 참아봐. 그게 너한테 좋은 거야. 라고 설득할 수 있죠.
이거는 너 저거 먹으면 죽일 거야 라고 협박하는 것과 다르죠. 설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설득이 그럴듯하면 저 사람이 내가 폭력을 쓰지 않았는데도 내 의도에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할 겁니다. 자, 권력은 뭐라 그랬죠?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 그랬는데 나는 폭력을 쓰지 않고도 설득이라는 방식으로 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한텐 권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당연히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폭력적 방법에 폭력적 수단에 의지하는 권력이 있고 설득적 방법에 의지하는 권력이 있는 거예요. 폭력적 방법에 의한 권력과 설득적 방법에 의한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도화되면 어떻게 되냐? 폭력적 방법에 의지하는 권력은 허구한 날 폭력을 쓰지 않을 수 없어요. 끊임없이 폭력을 써야 돼. 점점 더 강하게 폭력을 써야 돼. 저항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테니까. 그 끝은 어디냐? 공멸이에요. 공멸. 이게 독재 정권. 이게 독재의 끝입니다. 한번 폭력을 쓰기 시작하면 그보다 더 강한 폭력을 쓰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폭력의 에스컬레이션, 폭력 통치의 에스컬레이션, 그 끝은 공멸이다. 그런데 설득을 해서 말을 듣게 되면,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설득에 의해서 행동을 했더니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한 생활이 그 사람한테 오게 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그러면 설득당하는 사람들이 1명에서 2명에서 4명에서 8명으로 16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설득의 힘이 커지죠.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권력은 독재 정권 하에서도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있어요. 권력은 내 의도대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니까. 민주주의에서도 내 의도대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독재도 내 의도대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독재적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반면에 민주주의적 방식, 설득에 의한 민주주의적 방식의 권력은 지속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여러분은, 또 정치인 여러분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시적인 권력을 탐닉할 겁니까? 아니면 지속 가능한 권력을 누릴 겁니까?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권력 구조를 갖기를 원합니까? 지속 가능한 권력 구조를 갖기를 원합니까? 독재가 나쁘다, 민주주의가 좋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예요. 그래서 한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면 민주주의는 필수적인 것이에요. 민주주의가 없이는, 독재적 방식으로는 한 사회의 발전이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권력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의도대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폭력으로도 가능하고 설득으로도 가능하나 폭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설득 방식만이, 설득적 수단에 의한 민주주의 방식만이 지속 가능한 권력이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정치란 뭐예요? 라는 파트의 핵심입니다. 이 지속 가능한 권력,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권력을 비교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권력 구조와 권력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정치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지속 가능한 정치, 설득적 방식에 의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 설득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설득은 어떤 수단으로 이게 행해지는 겁니까? 설득. 네, 말입니다. 말. 설득은 폭력이 아니잖아요. 말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잖아.
소통이잖아.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말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말이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